우리 재무관리 첫 시간입니다. 저는 박종화 회계사이고요. 세법을 배우신 분은 아시겠죠, 그렇죠? 제가 세법 강의도 했었고, 이 경영지도사 역시 이 재무관리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도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른 분이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요거 두 가지를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12페이지부터 바로 보시죠. 우리가 재무관리는 6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4문제는 약술, 2문제는 논술이다. 요거 이제 30점짜리죠, 그렇죠? 60, 이거 10점. 그렇게 해서 제가 전체 100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도 나오고 말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말 문제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요 재무관리는 이제 계산 쪽이 좀 더 많아요. 한 60%, 말은 한 40% 정도 다 아셔야 되겠다. 어쨌든 최근에는 조금 더 계산형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난이도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체 강의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17강 그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는 좀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한 23강 정도 됐는데 한 17강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도 중간중간에 배우면서 기출도 다 웬만하면 다 풀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똑같지만 않으면은 12페이지 정도, 12페이지 보시고 하루에는 평균 한 6페이지, 7페이지 그 정도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시간당 6, 7페이지 정도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의, 그렇죠. 첫 시간이니까 의의가 나온 건데 이런 거 갖고 시험을 내진 않겠죠. 하지만 맨 처음부터 시험에 안 나와요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하여튼 12페이지 전체는 그냥 간단한 그런 얘기들이고 시험과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만은 서론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죠. 기업 가치 극대화가 목표다라는 거예요. 기업 가치 극대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그다음에 조달될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재무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재무 투자론 금융론이 있는데 그림을 보고 해보죠. 그 1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우리 재무 회계를 배웠으면 다 알고 있지만은 이 부채하고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다 배웠을 텐데 부채하고 자본 얘네들은 뭐랑 관련돼 있냐? 그럼 이렇게 해보죠. 배웠지만 기업 활동의 3단계 배웠다고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써드릴게. 기업 활동의 3단계에서 1단계는 이제 자금 조달과 관련돼 있다. 그게 재무 활동이에요. 이건 재무 자금 조달 활동이니까 부채하고 자본 측면과 관련돼 있다. 그럼 여기 12페이지 그림에 있을 부채하고 자본, 사채, 차입금, 주식 발행 이런 것들.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어떤 자산을 취득하겠죠. 투자 활동이다. 이거는 이제 자산을 취득하는 활동과 관련돼 있다. 그럼 이제 BS에서 거기 있는 자산 쪽. 그럼 자산 취득했으니까 장사해야지. 영업 활동이죠. 영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 비용, 손익계산서 쪽과 관련돼 있다. 이거. 그래서 이제 BSIS 이제 거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기업 활동의 3단계 재무 활동, 투자 활동, 영업 활동을 보여주려고 그 그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오타가 있죠. 거기에 타인 자본이 부채고 자기 자본은 자기 자분이 아니라 자본이죠. 오타. 그 그림에서 우리가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두 개 더하면 총 자본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자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자금 조달의 자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조달했다. 타인 자본, 부채. 자기는 주주죠, 그렇죠? 주주한테 조달했다. 자기 자본. 총 자본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 자산은 총 자산이라는 말도 쓰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우리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이런 거를 배운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하고 조달될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냐. 그럼 운영하냐는 그 투자 활동 말하는 것이죠. 지금 첫 번째 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배우겠다. 그래서 기업 재무는 이제 자금 조달이고 투자로는 이제 결국은 자금 조달한 거하고 투자를 배우는 것이고요. 금융론은 기업 재무랑 투자론을 다 합쳐서 배우는 건데 이러한 학문이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 거는 투자 결정 1번 자본 조달 결정. 이게 자금 조달 말하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또 배당도 하고 재무 분석을 하는데 지금 역할을 보고 있는데 역시 뭘 배울 건지 무슨 내용을 할 건지 간단하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이에요. 지금 12페이지는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어요.
투자 결정에서 뭘 배우는 거냐 봅시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달된 자본, 효율적인 운용, 효율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활동, 투자 활동이라고 있고요. 그거 관련된 의사결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자산 최적 구성으로 수익 극대화가 목표다. 그 밑에 이제 괄호에 보시면 자본 예산은 이제 장기 투자 의사결정을 배울 것이고요. 운전 자본 관리라는 것은 이제 운전 자본이 결국 영업 활동할 때 필요한 돈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거는 결국 단기적인 자금 운용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걸 배우겠다. 지금 서론 목차 같은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2번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결정.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본 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자본의 최적 배합을 통해서 자본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자본 비용이라는 것이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로 조달하고 주식으로 조달하게 되면은 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가 있을 텐데, 야 주식은 없지 않냐 할 수 있지만 그 배당금이죠, 배당금. 응? 부채로 조달하면 이자 비용 있고, 그래서 이자 비용, 뭐 배당금, 그와 관련된 비용, 자본 비용일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다는 거. 그 토픽에서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배우겠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제 괄호에 보시면 자본 구조는요, 부채와 자본의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와 자본의 비율, 뭐 부채 비율 같은 것도 일종의 자본 구조가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자본 비용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금 조달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배울 것이다 이것이고요.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그에 딸린 배당 결정도 있겠죠, 그렇죠? 주식으로 조달하면 배당 줄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중간부터 순이익의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다. 그죠? 단기 순이익의 배분. 이익의 최적 배분을 목표로 하는데, 그래서 조주한테 배당을 줄 것이냐, 아니면 사내 유보할 것이냐. 배당 주면은 이제 우리가 사회 유출이다. 회사 밖으로 유출됐으니까. 그다음에 사내 유보로 하면은 결국 이제 재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 배당 안 주고 요 이익량 가지고 뭐 다시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유보할지 재투자할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겠다 이것이고. 자본 조달의 자녀적 의사결정이다. 왜냐하면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배당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써 있는 것이고요. 재무 분석은 뭐 재무 비율 분석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재무 회계에서도 재무 비율이 나오지만 재무 관리에서도 저쪽 뒤에 재무 비율 분석이 있어요. 배웠으니까 뭐 좀 빠른 속도로 하겠죠 여기는. 그래서 12페이지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재무 관리는 이런 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고, 그다음에 13페이지. 뭐 교재를 좀 넘기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14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은 제목에 몇 년 기출사 써 있잖아요. 그럼 안 써 있는 거 뭐예요? 최근에 10년 동안 한 번도 기출이 안 됐던 것이다 이거예요. 그 지금까지는 기출된 게 없네요. 그렇죠? 1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만약에 13페이지에서 시험을 나온다 하면은 양가로 3번은 뭐 나올 수는 있어요. 뭐 대리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13페이지도 별로 중요한 토픽은 아니구나. 양가로 1번 이익 극대화. 지금 재무관리 목표인데, 양가로 2번은 뭐 기업 가치 극대화도 있고, 그럼 지금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익 극대화로 하면은 이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양가로 2번처럼 기업 가치 극대화가 합리적인 것이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익 극대화란, 이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다 알고 있죠. 이익 극대화는 전통적 재무관리의 목표였다. 옛날에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수익이 극대화되고 비용은 최소화되는 거 아니겠냐. 다만 이거 문제점이 많다 이거예요. 이익 극대화를 재무관리 목표로 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뭐 낼 수는 있겠지만 좀 매력이 좀 떨어지겠죠. 어쨌든 뭐 이익 개념이 모호하지 않냐. 왜냐면 회계적 이익을 쓸지 경제적 이익을 쓸지.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뭐 기회비용 같은 것도 다 고려하거든요. 회계에서는 기회비용 같은 단어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쓸 거냐 이게 이익 극대화인데, 경제적 이익으로 쓸 거냐 아니면 재무제표에 있는 회계적 이익으로 쓸 거냐, 애매하지 않냐, 모호하지 않냐. 두 번째, 화폐 시간 가치 무시한다. 뭐 이익이라는 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텐데, 뭐 현금 관점은 결국 기업 가치 극대화는 현금 관점이거든요. 좀 이따 바로 배우겠지만, 그럼 현금 관점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 다 고려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불확실성을 무시한다. 그 확률 같은 거를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익 극대화는 확률 같은 걸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네 번째,
이익 계산의 일관성이 결여된다. 뭐 이익 할 때는 뭐 추정 같은 게 많이 들어가죠. 판단도 많이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재고조사 할 때도 선입선출법 할 거냐 후입선출법 할 거냐 뭐 이것저것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고 다 다르지 않냐 이거죠. 또 추정도 많이 들어가고 충당부채 뭐 대선충당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일관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추정과 판단이 많이 개입되지 않냐. 그래서 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극대화가 더 합리적이다. 기업 가치란 정의가 나온 것이죠. 미래 영업 현금 흐름을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한 것이다. 거기에도 이제 산식 써있지만 V는 이제 밸류할 때 V예요. 기업 가치. 그리고 이제 CF는 이제 캐시플로우겠죠. 그렇죠? 넷 캐시플로우 해서 이제 순현금 흐름이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K는 할인율입니다. 여기 이런 문구에 연할 필요 없어요. 뭐 CF니 뭐 시그마니 F니 뭐 이런 거 뭐 알아서 뭐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문장을 다시 한번 구조화시킨 거죠. 공식으로. 기업 가치라는 것은 현금 흐름을 갖다가 할인율로 현재 가치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할인율은요. 우리가 할인율이 이제 이자율이죠. 그렇죠? 이자율인데 어떤 위험을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현금 흐름은 이제 분자고 F는 이제 펑션 말하는 거죠. 함수. 어쨌든 기업 가치는 현금 흐름, 분자에 따른 현금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고 분모에 있는 위험. 왜냐하면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이 할인율은 위험을 고려해서 할인율을 우리가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위험과 현금 흐름에 따라서 기업 가치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결국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것은 현금 베이스구나. 기업 가치 극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다. 아까 했던 이익 극대화하고 정확하게 반대가 되겠죠. 이익 극대화의 단점 때문에 기업 가치 극대화가 더 합리적인 거 아니겠냐. 기업 가치 개념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익 극대화는 이제 개념이 모호하지만은 기업 가치 극대화는 개념이 방금 봤지만 명확했잖아요. 미래 예상 현금으로 갖다가 현재 가치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리고 걔는 이제 시간 가치, 화폐 시간 가치도 고려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 현금으로 예측한 다음에 현재 가치에서 기업 가치를 계산하고 뭐 그렇게 한다.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는 건 결국 확률도 다 따진다, 고려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관적이지 않다. 주관적인 추정치가 아까 이익 극대화는 많았었는데 얘는 객관적으로 다 금액을 뽑을 수가 있다 이거죠. 3번에 그럼 기업 가치 극대화는 무조건 좋은 거냐? 문제점이 있다. 그에 따른 이제 해결책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13페이지가 만약에 나온다면 양가로 3번에 뭐 간단하게 뭐 약수라는 정도가 나올 수 있죠. 무슨 문제점이 있는데 대리 문제. 그래서 대리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반가를 이번에 보시면 현실적으로 대리 문제가 있다. 그럼 대리 문제는 뭐냐? 거기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죠. 소유는 누구한테? 주주가 주인이니까. 경영은 뭐 경영자가 하잖아요. 물론 이제 경영자가 주주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주가 돈을 맡기고 회사가 경영자가 대신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돼 있지 않냐.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경영자가 대충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인들이 돈을 맡겼는데 맨날 놀기만 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주식회사는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을 텐데 경영자가 굳이 말하면 수탁 책임이 있는 거죠. 수탁. 주주는 돈을 맡긴 거니까 위탁한 것이고요.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아무래도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주식회사는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됐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이런 스토리가 되겠죠.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럼 대리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 대리인 비용이 그거죠, 그렇죠? 대리인 문제로 결국 이제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돼 가지고 또 대리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주인들이 돈을 맡겼는데 대리인들이 결국은 이를 경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럼 결국은 이익이 상충되잖아 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리 문제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그러니까 주주가 직접 임원이겠죠? 임원을 선임한다. 이런 것도 뭐 대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경영자 보상제도는 스탁옵션을 도입한다. 뭐 회계를 배웠으니까 스탁옵션 아실 텐데 스탁옵션 이제 종이 쪼가리 스탁옵션 주게 되면은 종업원들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주가를 올려놓겠죠. 그럼 이제 행사가액보다 주가가 더 크면은 행사를 해서 결국 이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라는 거 아실 텐데
그러면 경영자한테 우리가 위임을 했는데 그 경영자한테 스탁 옵션을 줬어. 그럼 걔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거고 지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그럼 대리 문제가 발생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책임 의식이 생긴다. 책임 의식이. 그 이해관계가 이제 상충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소액 주주 단합을 통한 백지 위임장 투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주가 100명이야. 근데 지분율이 1%씩입니다. 한 주씩. 100명인데 전체가 100주야. 한 주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빵이 50주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한 주씩. 그럼 여기는 이제 나머지 지분이 50%고 대빵이 50%를 갖고 있는데 최대 주주. 그럼 얘네들은 이제 힘이 미약하잖아요. 한 주. 1%씩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회사가 이제 주주총회를 열었어. 그러면 뭐 한두 명 또는 두세 명밖에 안 가거든요. 귀찮으니까. 근데 한 놈이 주총 딱 가가지고 여기 나머지 애들 49명이 여기 나온 것처럼 위임장, 백지 위임장, 이제 위임장을 쓰게 되면은 결국 이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거죠. 의사결정할 때 지분율이 50%가 되는 거예요. 비록 한 놈이 주총에 참가했지만은 얘네들이 다 맡긴 거니까 네가 나 대신 의결권을 행사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막강한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백지 위임장 투쟁이다. 그래서 결국 소액 주주가 단합을 해가지고 한 놈한테 몰아주게 한다 이거죠. 몰표를 줘가지고 그놈이 경영진을 압박을 해가지고 교체 압박 같은 게 있어서 의사결정 권한도 세지고 뭐 그러면은 역시 대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 3번, 4번, 5번 아직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경영진, 이 대리인을 좀 압박하겠다라는 거예요. 압박을 하면 걔네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냐 이거요. 4번도 마찬가지죠. 경영자 간의 이제 경쟁을 유도한다. 더 좋은 경영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버리면은 교체 압박을 해버리면은 역시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 이거요.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5번도 비슷한 얘기죠. M&A 합병을 통해서 경영진을 압박하겠다. 결국 주주가 주도해서 합병을 하게 된 다음에 역시 경영진의 교체 압력을 주게 되면은 왜냐면 이제 합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경영진을 막 교체하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두 회사끼리 이제 합병이 되다 보니까 뭐 필요 없는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럼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렇죠? 안 잘리려고. 그래서 주주가 주도해서 합병을 시킨 다음에 경영진이 이제 교체 압력을 넣으면은 좀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는. 그럼 대리 문제가 해결된다. 대리인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그다음 14페이지 화폐 시간 가치. 야 그럼 이 재무 관리는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거냐? 그냥 뭐 경영학 같죠, 그렇죠? 하지만 앞부분만 그렇고요. 어느 순간 가면은 좀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계산도 많고 다만 이 교재는 집필 의도 자체가 좀 요약서잖아요, 요약서. 세법도 그렇지만 재무관리 요약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예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연수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약서다 보니까 예제는 따로 없고 예제 같은 거는 이제 제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풀이하거나 그래도 부족한 거는 별도로 제가 칠판에 적어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마시고 하여튼 요약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 좀 두꺼운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한 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는 이제 재무회계에서도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색하지가 않죠?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는 재무회계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거는 원가관리, 우리 재무관리에서도 다 시험에 나옵니다. 2013년에서도 계산 문제로 10점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필요한 것만 보죠. 일단 이제 우리가 이런 기본 개념은 아시니까 그애부터 빨리 해보죠. 안다는 전제할 겁니다. 회계에서 배우는 거니까. 지금 100원은 은행이자 10% 봤을 때 3년 뒤에 얼마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1년 뒤가 되면 이렇게 되고 동일한 가치죠. 1년 뒤가 되면은 또 1.1을 곱하기 때문에 1.1의 제곱이 되고 또 1.1을 곱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다 동일한 가치죠. 지금 100원, 1년 뒤에 120원, 110원, 2년 뒤에 121원 다 동일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 3년 뒤에 100원은 1년 뒤에 얼마냐 할 때는 땡기는 거죠. 그럼 한 방에 바로 땡기면은 1.1에 삼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다 동일하죠? 검증도 할 수 있죠? 미래로 보낼 때는 이제 곱하기로 가는데 그럼 여기도 곱하기 1.1에 삼성 하면 실제로 딱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재무회계에서 다 배운 것이고, 본격적인 거는 다음 시간이 되겠네요. 우리가 역시 재무관리 1강답게 오늘은 별로 중요한 걸 배운 게 없네요. 다음 시간부터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시죠.